안녕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까지 언론현업 3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저는 진행을 맡은 CBS 김현정 PD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삶을 보듬어야 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고요. 치솟는 집값도 잡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글로벌 도시 경쟁력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의 바로미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언론현업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오늘 그 두 번째 순서 지금부터 60분간 함께 하시면서 후보의 면면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죠. 오늘 토론회는 KBS, MBC, SBS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초청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초청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네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먼저 정하연 KBS 정치부 반장 어서 오십시오. 김규원 한겨레 21 선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추은호 YTN 해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이진명 매일경제 경제부 부장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게 지금 청문회 자리가 아닌데 긴장들 좀 푸시고요. 예, 오늘 패널분들은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이니만큼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솔직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연하신 오세훈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죠. 왜 서울시장의 나 오세훈인가? 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후보자들 중에 아마 서울시장 경험을 가진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은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까지 정말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시급히 해결을 원하시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신속하고 능수능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숙한 프로가 해결사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풍상을 많이 겪은 나물수록 악기를 만들면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단련됐고 또 성숙됐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후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나무를 알아보시는 해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 오세훈이 서울 시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주 든든한 나무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예,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 후보님 지금 머릿속이 좀 지끈지끈하지 않으세요? 예,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패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준비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그렇고 가장 궁금하실 현안을 제가 먼저 잠깐 좀 여쭙고 그리고 나서 패널석으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대의를 위해서 오 후보의 모든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오 후보께서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셨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여론조사기관 한 곳은 적합도, 또 다른 한 곳은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하고 100% 무선 여론조사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환영의 입장 여기에 대해 수용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경위가 이렇게 된 거죠. 여론조사 업체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에서는 적합도 경쟁력을 묻고 한 군데에서는 경쟁력 적합도를 물어서 합치자는 게 어제 밤에 새로 나온 제안이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하면 질문 받는 분들이 너무 아마 헷갈리실 거다. 한 분한테 경쟁력도 묻고 그다음에 또 적합도도 묻고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정 대안한 게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한쪽 조사업체는 경쟁력을 묻고 한쪽 조사업체는 적합도를 묻자. 이렇게 수장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예. 그랬더니 그거를 8시에 제안을 했는데 12시 조금 넘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 게 뭐냐 하면 12시부터는 이 여론조사가 돌아가야 내일 마감 시간까지 6시 전에 후보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유선 전화 10% 20%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고 방금 전에는 뭐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그냥 본인이 통 크게 결단해서 받아들이신다 표현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쟁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막상 여론조사 회사가 이걸 돌리려면 뭐 권역별로 할지 자치구별로 할지 뭐 이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거를 위해서는 협상단이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2시 반이니까 지금쯤 만나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 논의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시간이 1시간은 좋게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디테일도 논의하자고 그럴 때마다 안철수 후보 측 그 협상단에서 큰 줄기를 잡고 난 다음에 디테일한 걸 의논하자고 계속 그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해결해 놓을 걸 지금 아무것도 해결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뭐 저는 참모진들이 반대하는데도 저 혼자 결단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양 후보가 정리하자면 지금 큰 틀에서 합의만 된 셈이고요. 예.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업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내일 6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무선 100% 방식을 수용하신 게 아니군요. 그것도 아침에 그 아침 프로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네. 그 여론조사 업체들의 그 입장을 좀 들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아마 시민 여러분들은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럴 거예요. 유선이냐 무선이냐. 유선 10%를 뭐 넣는 것과 안 넣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사실은 그렇죠. 예, 보통은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게 지금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회 그 2016년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연구 용역 결과가 있는데 학계하고 업계에서는 그 휴대전화만 100% 사용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약 26%의 국민들이 무선 전화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했던 것만 많죠. 서울시에는 한 5%에서 10% 정도가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비율을 제외해 놓으면 예. 그분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마다 지금까지 보니까 최근에 된 한 10개, 20개를 평균을 내봐도 한 80%의 조사는 유선 전화를 항상 10%에서 20%를 반영을 해 왔습니다. 네. 그게 관행이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게 논의가 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융통성 있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예. 그리고 그런 상태로 오늘 그 협상팀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협상팀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극적 타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하여튼 저는 세 분하고 다 통화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 시기를 놓치면 19일 날 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단일화 협상을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두 분이 따로 등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빨리 타결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해놓고 왔는데 이미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12시부터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전체 샘플 수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2시 지났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12시 넘어서 지금 받아들인다는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럼 사실상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둘러라고 해놓고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이군요. 아니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두 후보가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쿨하게 단판 짓자 이런 제안도 하신 상황인데 두 분이 만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나는 거는 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만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아니,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좀 드리고요. 패널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하연 기자 받아주세요. 네, 저도 단일화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일화 협상 상황을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오 후보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좀 엇갈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좀 비슷한 상황이 내부적으로 취재가 좀 됐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입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께서는 뭐 결례되는 표현이지만 1인 정당입니다, 사실상. 사당이죠, 사당.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분밖에 안 계시고 본인이 내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하면 그냥 당에서 수용되는 체제입니다. 말하자면 혼자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당입니다. 국회의원이 100분이 넘고 그리고 당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비대위원장님이 계시죠. 무슨 사안이든 제안이 오면 협의를 하는 게 사실은 도리죠. 저 혼자 결정을 해서 받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공당입니까? 아무리 제가 대표 선수지만. 이제 그래서 항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건 양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도 있죠. 당의 의견을 물어서 협의를 해서 해야지 되고 협상팀도 당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황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도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간질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진정으로 단일화를 원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모여서 지금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 후보께서 경선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패배한 쪽의 지지세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이런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오늘은 좀 늦은 본인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 참모들은 반대하지만 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결단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다 참모들을 설득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방송 스케줄에 쫓겨서 오느라고 사실은 당 분들을 다 모아놓고 협의할 시간은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임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왔고요. 이렇습니다. 19일 날 시간에 쫓겨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여론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혹시 등록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단일화 협상은 계속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뭐 2, 3일 내라도 분명히 단일화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의견의 접근을 보고 쟁점은 몇 개 남은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해명과 또 거기에 대해서 재해명이 이어지면서 약간 좀 스무고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 사퇴를 걸 정도면 애초에 이 의혹이 나왔을 때 엄밀하게 들여다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장 전결 사항이었고 오 후보의 관여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전혀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당시에 그 내곡동 땅의 소유 자체를 몰랐다고 하셨는데 의원 시절 재산 신고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민주당은 저는 괴벨스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치 시절에 괴벨스라는 선전 전문가가 있었죠. 의혹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그거 해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게 바로 선전술의 요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KBS가 그런 그 선전선동, 흑색선전의 도구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최근에 좀 보면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상속받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제 처갓집의 땅입니다. 제가 그 처갓집에 저희 집안이 아내가 2남 2녀입니다. 그 집사람 지분이 아마 법정 상속분으로 한 8분의 1 정도 된 걸로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 땅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재산 신고할 때 당연히 확인했겠죠. 그러나 그 땅이 무슨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무슨 뭐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이 된다 하는 게 연관이 안 됐던 거죠. 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땅의 존재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계속 지금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 시장의 처갓집 땅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땅을 제외했어야 되느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자꾸 말꼬리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에 국민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땅에 시장 친인척의 땅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제외시켰다면 그건 더 나쁜 시장이죠. 그거 이상 말씀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하나를 제가 답변 드리면 그거는 저쪽의 흑색선전에 노란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걸 빼냈어야 된다. 그러는데 가운데 들어 있었거든요. 그 땅이.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으면 빼낼 수 있었겠죠. 거기서 빼냈으면 나중에 그 땅값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또 왜 빼냈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 엉터리 주장입니다. 그렇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의 역할은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관심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오 후보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존의 해명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달라질 게 없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분명한 봤을 때 것은 물어보시니까 답변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그 문제의 땅이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정되기 시작한 걸 제가 처음에 해명할 때 지정됐다 이러면서 이제 뭐 거짓말을 했네 이런 누명을 썼는데요. 이런 지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거의 그대로 갑니다. 정부 방침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땅이 처음부터까지 그 가운데 들어 있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었던 성격이고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류 하나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게 맞다 틀리다 사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지금 우롱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보금자리 주택이 되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졌고 또 애초 취지와는 좀 다르게 임대주택 비율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국토부에 보내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서에 이 경유자의 오세훈 시장 이름이 명시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전혀 안 받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관여를 전혀 하지 않은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한 10년 이상 전에 하루에도 결제를 여러 건 하는 시장이 서류 하나하나를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서류 중에 어떤 성격의 서류인지를 저도 봐야 기억이 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 SH공사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가는 문서는 국장 정결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밝힐 거예요. 저도 그거 문제 제기를 한 천준호 의원을 고발을 해놨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저를 고발을 했다 그러네요. 밝혀지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SH공사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의 그 절차를 밟고 그것도 역순으로 서류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과정에 관여한 시청 직원이나 SH 직원 중에 만약에 제가 부당한 목적으로 뭔가 관여하는 느낌이 들었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느낀 직원이 있으면 나서달라. 지금 정부 여당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런 말씀하는 직원이 지금 없잖아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수사에 양쪽이 다 성실하게 임해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님, 제가 잠깐만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생중계 60분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패널들의 준비된 질문을 좀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차례에 다시 한번 그 질문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YTN 추 위원 차례로 넘어가죠. 예,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장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을 지냈다라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치 지형이 야당 시장이 일하기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당장 민주당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 과거에 서울시장을 그만둘 때도 보면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 근본 배경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와의 갈등, 이것을 정치력을 해서 풀지 못했다.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민주당 우위에 이 서울시의회의 관계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까? 예, 확실히 압도적인 다수 90% 이상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시장직을 수행해본 경험에 의하면 시의원들의 민원이라는 게 거의 지역구를 위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을 늘려주면 좋겠다.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주면 좋겠다. 높이 제한을 풀어주면 좋겠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지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장이 하고 싶은 일과 사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소야대이면은 뭐 계속해서 의석수 많은 데서 시장을 해야 되고 구청장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저의 정치적으로 풀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풍상을 겪으면서 여유도 좀 생겼고요. 유두리도 좀 생겼습니다. 그런 융통성으로 한 분 한 분. 이게 생활시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앙정치라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되면 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생활시정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붙들고 설득하면 뭔가 드리고 받고 하는 관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장 중도 사태에 대한 사과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하지만 서울시장 사태 이후 지난 10년간 서울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총선, 대선, 서울시장 선거 할 것 없이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선거를 총선에서 2번을 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책임이 있죠. 저희 국민의 힘이 그동안 국민의 지지를,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당의 어떤 모토로 삼았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주장해온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우파로서의 그런 그 가치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따뜻한 우파, 혁신 우파의 가치를 담아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과정에서 뒤처지고 어려워진 분들을 더 보듬는 전당으로 거듭나면서 그런 분들의 지지와 믿음을 회복하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재집권하는데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요. 사실은 작년 전당대회도 그런 노선 다툼이었죠. 거기서 제가 지는 바람에 또 1년 동안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총선에서 많이 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대표 선수로 나선 만큼 아마 우리 당이 많이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그렇게 변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 과정을 또 잠깐 또 언급을 하셨으니까 또 추가로 여쭙겠는데 내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그 가능성, 예, 야권의 대선 후보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가장 지지율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되지요. 다만 그분이 이제 얼마나 준비가 되셨느냐. 국정 전반을 다뤄보신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또 예리한 관찰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내년 대선에 큰 역할을 하실 분은 분명하고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혹시 정치를 하신다면 우리 당으로 들어오셔서 힘을 모아주시면 야권 분열 없이 통합된 힘으로 대선을 임할 수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어떤 뜻인지요? 정말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하고 사적인 연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한국 사회라는 게 한 명만 통하면 금방 소통이 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실제로 또 같은 법조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한 분이 중간에 들어서셔서 간접적인 지금 의사소통 채널을 개설을 해서 의사소통이 시작이 됐고요. 간접적이지만 의미 있는 소통을 이미 하고 있다. 뭐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은 그 경로를 통해서든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선거 지원 요청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뭐 솔직히 말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 모든 분들의 도움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저희가 그 시간 배정을 한 5분 정도씩 패널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추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또 다음 순서를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진명 매일경제부 부장 차례로 넘어가 보죠. 네, 매일경제 이진명입니다. 말씀하셨듯이 10년 전에는 시장을 잘 하시다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시면서 물러나셨거든요. 당시에 뭐 재벌 손자들한테도 급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하신지 싶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 뭐 선별적 복지 이런 분류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리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상급식은 없습니다. 세금급식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원은 늘 분야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잣집 아이들에게 주면 그만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급식은 공평하게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학습 기자재나 영어 원어민 교사, 방과후 학습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정말 괴멸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방과후 학습비도 부족하고요. 영어 원어민 교사도 줄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가난한 집 아이들, 다시 말해서 교육 사다리가 필요하고 계층 이동 상승에 필요한 그 여력,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전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컸는데요. 저는 공교육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지원이 예산 문제 때문에 줄어드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편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보편적 복지다, 무슨 뭐 선별적 복지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의 프레임이고요. 저는 모든 복지가 하후 상박,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어려운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그 지금 현재 무상급식 시스템을 바꾸실 생각도 있으시다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에서 물러나서 박원순 시장께서 제가 했던 정책들을 마구 뒤집고 해집고 취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나쁜 행태, 정치권의 나쁜 행태가 정책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설사 제 정치 철학과 배치되는 면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했고요. 무상급식 역시 학교 현장에서 이미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지금 확산이 될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옛날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고집은 저는 피울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는 복지라도 하후 상박, 밑으로 내려갈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복지, 그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후 상박 복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비슷한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재난지원금인데요.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가지고 보편 지원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 이미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편 지원을 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시장이 되시면 어떤 쪽을 선호하시는 건지. 경기도 지사님의 그런 입장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괴멸적인 엄청난 손해를 본 업종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언택트 상황, 비대면 상황 덕분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기업도 분명히 있고 돈을 번 소상인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줍니까? 그건 정말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죠. 더군다나 나라 빚이 천조에 가까운데 그렇게 돈을 쓰는 거는 그건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 때문에 돈을 번 분들은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손해를 많이 본 분일수록 많이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세밀하게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이죠. 어쨌든 손해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그리고 이익을 본 분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 이게 정의에 부합한다. 저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직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했다가 물러나셨는데요. 얼마 전에는 엊그제죠? 엊그제도 그렇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은 후보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을 너무 자주 거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 직이라는 게 시민들이 준 거지 본인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서울시장 되시면 또 많은 갈등 요소들이 많을 텐데 그때 또 시장직을 거실 건지. 그것도 일종의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말꼬리 잡는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여한 직원들 해봐야 수십 명밖에 안 됩니다. 공작을, 김대업 공작 같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분들,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그 마음을 들여다봐 주셔야죠. 어떻게 직을 거는 게 그렇게 쉬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하고요. 만약에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우리 처갓집에서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보는 그런 행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저 스스로 떠나겠습니다. 예, 되셨습니까? 이 정도? 네. 제가 아까 오늘 긴장 풀고 다들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긴장을 풀 수 없을 만큼 열띤 질문과 응답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패널의 차례로 넘어갈까요? 김규원 한겨레 21 선임 기자 받아주십시오. 네, 저는 집값하고 재개발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은 공약에서 다시 시장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바로 풀겠다 또는 한강 주변에 35층 층고 제한을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높이 제한 이런 것을 풀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 집값이 불안정한데 상당히 이 서울 집값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도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여기 통개발하겠다고 했다가 그때 집값이 폭등했거든요. 오 후보님은 이런 정책이 과연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 점이 정말 걱정이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정책을 해보면 항상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분명히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죠. 다시 말해서 주변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몇 년째 중단을 하고 억제해 놓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앙등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정부 출발할 때 서울 지역에 6억 정도 하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9억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한 10억 정도가 됐는데요. 그게 바로 부덕이 무서워서 장 안 담근 덕분입니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재건축, 재개발할 때마다 주변 집값을 약간씩 자극하더라도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일하는 요령이죠. 오르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꾸준히 해왔다면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경험 많은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그런 점은 시민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지켜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취임하면 높이 제한 풀겠습니다. 용적률 제한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힘에 의해서 시장의 잠재력에 의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격의 계속적인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시장 원리이고 그 원칙에 맞추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오세훈 두 분 시장 시절에 그 뉴타운 사업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뉴타운 사업을 시행을 해서 당시 서울에 683곳의 사업지구가 결정이 됐고요. 근데 그 중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394곳, 그러니까 거의 한 60%가 네.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지역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반대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신 겁니다. 질문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업이 되지도 않는 그런 지구까지 바람을 넣어서 아니요. 이게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리모델링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또 푼다면 과연 이게 서울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신 분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저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잘 진행되던 곳까지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구 지정이 해제하도록 유도하신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 거죠. 지금 질문 중에 원하지 않는 곳까지 막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버려 두었으면요. 주민들 간의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진행되다가도 늦춰지고 그리고 또 진행이 완전히 안 된 곳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량이 자연스럽게 매 해마다 배분이 됩니다.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내버려 둔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울 전체가 고루고루 진도에 따라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께서 그거를 가로막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억제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게 된 거고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저께도 장이 재개발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일부 지역은 계속 진행이 되고 박원순 시장께서 해제한 지역은 주민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다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을 유발해 놓고 가셨어요. 제가 이 숙제를 떠안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한 군데 한 군데 신경을 써서 최대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형태로 유도하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제가 좀 이어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께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네.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중에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 한 가지, 또 이것만은 따를 수 없다, 폐기해야 한다는 정책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정책이 수십 개인데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박원순 전 시장께서 시작하신 정책 중에 제로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좀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춰주는 거죠. 매출이 적은 업체일수록 수수료를 낮춰줘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이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잘 어울리는 정책이 됐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저항도 많고 부작용도 많았는데 이전 제법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네. 이런 정책은 사실은 그 비대면 사회를 맞아서 오히려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더 강화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로페이 계승해야 한다. 네. 그리고 그분이 한 것 중에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은 거의 공급이 안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낡은 주택들, 30년, 40년, 50년 된 다 쓰러져 가는 단독주택들이 있는 동네도 집 안은 전혀 개량이 안 되고 신규 주택도 전혀 추가가 안 되면서 동네 골목길 단장하고 주차장 만들어지면 좋고 꽃밭 만들고 계단 정비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주거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승계를 했지만 연간 10조씩 들여가면서 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은 신규 주택 공급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실패한 주택 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그 정책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50조가 5년 동안 들어가는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널 질의가 한 바퀴 돌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텐데요. 시간이 아까보다 좀 더 짧을 수가 있어서요. 꼭 물어야 한다는 것들 마음속으로 우리 패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YTN 추은호 해설위원부터 갈까요?
네, 지금 뭐 야권 단일화 후보 협상이 아주 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오 후보께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 네. 시장 선거 캠프를 어떻게 꾸릴지가 참 궁금합니다. 뭐 이제 나경원 후보 당내에서 경쟁했던 나경원 후보는 물론이고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하는 그런 용광로 같은 선대위 캠프 꾸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당연히 희망사항이죠. 어느 후보나 정말 포용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적 반대 입장에 섰던 분들까지를 다 포괄해서 그런 선대위를 꾸리고 싶은 게 당연히 바람인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께서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이번에 단일화 협상 과정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 팀에서 원하는 대로 토론회 한 번으로 그냥 끝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전체 국민 선거인단 마련해서 하자는 안도 저희가 철회를 하고 그냥 100% 시민 여론조사로 받아들여 드렸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해 보시면 저희 당에서 주장했던 거 하나도 관철을 안 했습니다. 끝내 안철수 후보 측의 안들이 하나하나 다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다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이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도 혹시 양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저는 정말 넓게 마음을 열고 응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당의 공식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당내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좀 느린 면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저는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고요. 실제로 마지막 남은 이 유선전화 비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원칙에는 어긋납니다. 원칙이 있는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쁜 선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학회에서도 유선전화 10%, 20%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공식적인 의견을 냈고요.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생중계로 한 15분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어서요. 지금 추 위원님께서 한 질문 하셨고요. 패널들께 한 질문씩 기회를 드리고 오세훈 후보님도 조금만 더 핵심적인 부분들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례로 좀 넘어가 보죠. 정하연 KBS 정치부반장 준비해 주세요. 네, 저 정치 분야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당 지도 체제를 어떻게 꾸릴지도 참 관심 사안이거든요. 이 새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뽑아서 새 지도부를 꾸리자 이런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을 당 대표로 추대해서 대선까지 치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당이든지 지도 체제를 꾸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의사를 받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어느 정당이든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이 다음 총선, 대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공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당내 의견 수렴 절차와 같은 측면이나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또 저항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평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더군다나 후보 신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도리는 아닐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이번에 만약에 희망컨대는 제가 단일 후보가 돼서 시장직에 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갈 수 있다면 아마 제가 이 정계 개편 내지는 당내 리더십을 만드는데 그래도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외연이 확장되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다 하는 희망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21 김규원 선임 기자 받아주십시오. 네네.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 임기 때 추진했던 광화문 광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박원순 시장이 이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후에 공무원들이 이거를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고 본 공사는 이번 5월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추진하셨던 그 중앙광장으로 돌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면 이 광화문 광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광화문 일대 교통이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사전에 혼잡 통행료와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써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큰 고민거리를 안고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면요. 사실 공사를 강행해 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후임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원상복귀를 시킨다는 결정을 하기가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통도 또 막히는 상황이고 해서 사실 진퇴유곡의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따라서 들어가자마자 일단은 공사를 중단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상황을 원상복귀한다거나 취소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선상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 이런 판단이 만약에 내려지게 된다면 또 과감하게 유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어가서 일단 관계 공무원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걸 급하게 시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잡 통행료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혼잡 그 전에도 검토를 좀 통행료는- 하셨었잖아요. 네. 혼잡 통행료는 사실은 그것을 거두는 장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일단 봐야지 되는 것이고요. 교통이라는 건 제가 시장직을 수행해 본 경험에 의하면 자동차는 바퀴가 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막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잡 통행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매일경제 이진면 부장 이어주십시오. 네, 작년까지는 뭐 서울시장보다 대선에 더 꿈이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여당이 국회 10개 상임위 세종시 이전, 300여 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지금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몇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입장을 개진했습니다만은 전 사실은 국회 정도가 세종시나 충청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서울의 브랜드에나 어떤 뭐 경제 활동에 경제 효과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맏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도시들이 전부 다 어렵고 인구 감소 때문에 시군구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지방에 국회 정도가 내려가는 것 내지는 한두 개 정도 더 국가기관이 내려가는 것 저는 그건 서울시가 양보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 의견이 많으십니다. 상세하게 그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수구의 조사라고 그러죠. 충분히 장단점을 설명드린 다음에 차라리 내려보내고 그 공간을 이렇게 쓰면 오히려 여의도에 숨통을 틀 수 있는 어떤 문화공간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쭤보고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우리 패널들 질문이 돌았는데요. 쭉 말씀을 들으면서 요거 하나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는 분? 예. 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값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집값이 수요 공급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교통이나 학군이나 인프라, 편의시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집값보다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강남북 격차라고 생각되는데 예. 강남북 격차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생각이 있으신가요?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주거의 격차, 교육의 격차, 교통의 격차,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의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를 만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강남과 비강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남 지역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강남과 비강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첫째, 주거의 격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강남 지역 재개발, 재건축 촉진해서 신규 주택 공급 많이 함으로써 주거의 격차 줄이겠습니다. 교통 격차, 경전철이 문제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경전철 사업을 제가 7노선을 시작해 놨었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다 취소했었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시작했는데 그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다 완성되어 있어야 할 서부선, 목동선, 신림선, 이건 서남부고요. 동북권의 동북선, 면목선, 강북 횡단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막 착공했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거 최대한 서둘러서 교통 소외 지역 없애서 교통 격차 없애겠습니다. 교통 격차. 세 번째, 교육 격차. 서울시에서 각 학년별로 인강 최고로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방과 후 학교 시작해서 학년별 좋은 학습 콘텐츠로 저소득계층의 아이들까지 정말 좋은 양질의 인강을 통해서 강남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교육 콘텐츠 제공하겠습니다. 또 재정 격차가 커요. 제가 시장 시절에 강남북 비강남 지역을 위해서 이게 예산이 한 10배, 20배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구청별로. 이거를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채택해서 그 격차를 5대1 정도까지 줄였거든요.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비강남 지역에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따져보고 비강남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KBS 정하연 기자 손 드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 패널로 나오신 저희들은 그 각사의 그 취재 기자들, 언론인들을 대표해서 나온 패널들입니다. 이 오 후보의 언론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답변 중에 이제 KBS가 선전선동 흑색 선전 도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사실 이게 중계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저희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입장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여쭤봅니다.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표현이 과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 민감한 시기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셨다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황후 병원 진료 문제가 됐었죠. 청문회 때. 그거 외에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응을 또 여러 번 했었습니다. 또 굳이 따지자면 패딩 논란, 공정사회, 우리 30, 40대는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데요. 똑같은 비중으로 상대 후보의 비판받았던 사유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셔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루고 계시거든요. 사실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을 하셨어야 옳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축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좀 제 표현이 과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공평하게 기회도 주시고 공평하게 시간도 배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하연 기자 추가 질의 없으신 건가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겨레 21 김규원 선임 기자. 네, 저 공급 정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그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 주택이 한 7, 8%밖에 안 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이 우리가 반환을 받는 용산 기지 그게 한 9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것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지만 서울 시내의 마지막 남은 보물 창고 같은 위치, 면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면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녹지공원으로 보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후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요. 다만 워낙 넓기 때문에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용산공원 근처에 산재해 있는 땅들을
부분적으로는 비즈니스 공간이나 주거의 목적이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미군 기지 땅만 아니라 용산 정비창 부지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주거로서 가장 적정한지 그 결정이 남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잘 섞어서 소셜 믹스라고 그러죠. 잘 섞어서 어느 위치에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 분양주택이 들어가는지 남들이 봐서는 알 수 없도록 섞어 놓는 게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 내에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가구나 그런 자제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위치를 잘 찾아서 지혜롭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오늘 민감한 현안부터 공약, 정책까지 두루두루 패널들이 알차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TV 3사를 통해서 생중계는 잠시 후에 마치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질문 받는 시간 30분 정도 더 갖고 유튜브로 각 방송사들이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유권자들도 같이 좀 보고 경청하고 마음의 결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후보님, 끝으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들, 국민들께 이 말씀만은 꼭 드려야 하겠다 하는 말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1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국난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것은 왕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이고 의병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병자호란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 무능하고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잘못한 게 부익부 빈익빈 사회 양극화를 훨씬 더 심각하게 벌려놓은 겁니다. 이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바로 그 회초리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이 고집스러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비로소 잘못을 시인하고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 오세훈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께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쌓았던 경험 역시 여러분이 주셨던 소중한 기회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륜과 경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오롯이 쓰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듬었습니다. 사실 미래 비전, 서울시의 미래 저만큼 준비된 주자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열정, 이 어려운 서울, 어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새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그 두 번째 시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오세훈 후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패널들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제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오늘 오세훈 후보까지 마음속으로 점수를 좀 매기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까지 초청 토론회 들으시고 꼼꼼하게 마지막 점수표도 기입을 해 주시죠. 좋은 사람 뽑는 좋은 선거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저는 지금까지 CBS 김현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